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 처음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은 제가 1대1로 여러분 개별 첨삭을 하고 물론 여러분 한 명씩 보면서 답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리고 고쳐야 할 부분은 어떤 건지 1대1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강평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아마 두 문제를 쓰라고 했는데 뭐 물어보니까 한 문제 쓴 사람도 있고 뭐 다 못 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답안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나는 1번만 아니까 1번만 쓰는 게 아니라 모르는 문제도 아는 데까지 그래서 쓰는 연습을 그 자체로 연습을 제대로 좀 해보시고 뭐 처음부터 잘 나올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답안을 쓰는지는 제가 좀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시험은 이제 오늘 거는 제가 1대1 개별 첨삭을 하고 다음 거는 이제 합격생이 첨삭을 해서 점수까지 나올 거니까 점수 보고 좌절하지 말고 다음 시간부터는 배점에 맞는 답안을 배점에 맞는 답안을 그래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쓰면 절반 점수는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60점 만점인데 난 30점부터 시작해. 그럼 점수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한 문제 쓰면. 그래서 둘 다 쓰는 노력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수업 마치고 잠깐 몇 분 첨삭을 하고 또 내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3일에 한 번씩 답안이죠. 답안 시험이니까. 일단 답안지는 좀 덮어두고 그 답안지 해설하고 강평하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 개별 답안지를 다 보고 나서 1대1로 하고 나서 전체 강평을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늦어도 다음 시험 보기 전까지는 하겠습니다. 6장, 어제 이제 6장이 아니라 어제 총 공급 측면을 받고 오늘은 이제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을 보겠습니다. 336페이지. 그 거시경제 총수요, 총공급 균형과 경기 변동 이랬는데 거기 보시면 한 장 넘겨보세요. 336페이지에 10-1 그림을 보시면 거기 생산물 시장에 IS 써놓고 생산물 시장 IS 그 다음에 화폐 시장에 LM 써놓고 외환 시장에 뭘 써야 될까요? BP 그래서 생산물 화폐 외환 시장에 균형 수식을 한번 써볼까요? 수식을 BP 곡선 수식을 모르진 않죠?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물론 이제 개방경제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IS 생산물 시장 균형식 Y equals C, Y minus T Y C, Y minus T 플러스 IR 플러스 G 그리고 화폐 시장은 P분의 M equal LYR 외환 시장은 BP equal CA 플러스 KA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CA가 경상수지가 뭐의 함수라고요? P분의 EP 스타, Y, Y 스타 자본수지는 R 마이너스 R 스타의 함수고 R 마이너스 R 스타 그게 생산물 화폐 외환시장이다. 거시경제의 총수요 측면에 들어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아세요. 외환시장도 어디 들어있다고요? 총수요 측면이다. 외환시장의 총수요 측면에 들어있다. 총공급 측면은 생산함수하고 노동시장인데 총생산함수에다가 한계 생산 체감 적어두고 한계 생산 체감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수평축에 대해서 오목하게 노동시장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써볼까요?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명목임금 평면에는 쓰세요. P 곱하기 MPL 이게 노동 수요고 equal 노동 공급은 뭐예요? P expectation 곱하기 GL 그래서 이게 노동시장 균형식입니다. 노동시장 균형식은 P 곱하기 MPL equal P expectation 곱하기 GL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수요와 총공급을 한꺼번에 볼 거고 그 거시경제 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시경제 그걸 일반 균형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균형. 그러면 일반 균형이 아닌 것은 부분 균형인데
부분균형은 거기 IS 생산물 시장만 균형이어도 부분균형이고 생산물 화폐를 묶어서 ISLM 균형도 부분균형이고 그리고 ISLM BP도 부분균형이고 왜? 총 수요밖에 안 보고 있으니까 총 공급을 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산물 시장과 화폐 외환 시장 이것이 ISLM BP인데 상품 화폐 외환 시장 이 동시 균형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동시에 보니까 이것도 일반 균형이잖아요. 뭐에 비해서는 IS에 비해서는 뭐에 비해서는 ISLM에 비해서는 일반 균형이다. 시험 보는 날하고 시험 안 보는 날이 굉장히 여러분 표정들이 다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농담을 해. 여러분 시험 보는 날은 나도 밖에서 시험을 한번 보고 와야 된다. 여러분 수준에 맞추려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 보는 날은 내가 이제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가져야지. 뭐 스트레스만 엄청 빡빡 받는다고 해가지고 공부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일순환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지금 시험 보니까 그러지 시험을 뭐 이제 많이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충격도 완화되고. 그게 잘 써서 완화되는 게 아니라 많이 보니까 이제 몇 대 맞다 보면 이게 괜찮잖아요. 그래도 표정이 뭐 굳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험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할 때 힘든 건 다 힘들어요. 그런데 표정을 세상 무거운 짐 내가 다 지었다. 이렇게 표정을 지고 지는다고 해가지고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표정 관리를 자기가 결국은 이 공부를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즐겁게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 헬스도 하고, 조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좀 찾으면서, 거기 337페이지 총수요 총공급 균형을 이제 AD와 AS 써놨는데요. 구체적인 그 균형식을 쓰지 않고 변수값만 다 갖다 놨는데요. 그 총수요 총공급에 각각 특히 총수요 곡선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별표를 하고 총수요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물가, 정부지출, 통화량, 그리고 F는 외국 foreign country 이게 약자입니다. 외국의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외국의 물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게 총수요가. 총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물가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 총수요의 P 동그라미, 그 다음 총공급의 P 동그라미. 그래서 결국은 총수요, 총공급에 다 물가가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나머지 변수값들, 그 Z값을 뭐라 했어요? Z? MP? L이라 했습니다. 노동 생산성. 노동시장의 노동 생산성이 노동 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게 고용량, 산출량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 뒤에 338페이지 가보시면 338페이지 1.2에 총수요 충격과 경기 변동 동그라미 그 다음에 341페이지 총공급 충격과 경기 변동 총공급 충격의 동그라미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 볼 텐데 339페이지 보면 그 그래프 3개 밑에 큰 글자로 빨간 글씨로 독립투자 증가와 경기 변동 이렇게 해서 독립투자 이다 동그라미 하고 그 독립투자 위에다가 정부지출 이렇게 써놔요. 정부지출. 그래서 정부지출이라든가 독립적인 투자 변화가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거를 볼 거라고요. 첫 번째는 총수요 측면. 이 총수요의 변동은 말 그대로 AD가 총수요가 물가에 영향을 받고요. 물가에. 그리고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총수요를 구성한 요소가 IS 상품 시장 요 곡선을 움직이는 충격, 화폐 시장 요 곡선을 움직이는 충격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 여기 들어있다고 여기에. 그래서 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투자죠. 정부 지출이죠. 이런 것들을 총수요를 IS 곡선을 움직이는 충격들이야. 그리고 요 LM을 움직이는 충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통화량 MEG.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변수값들이 있다. 두 번째는 총공급 AS는 뭐 영향을 받느냐? 물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물가에. PY 평면이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고용량이 산출량을 결정하니까, 거기에 노동 생산성이라는 거요. NPL. 요거를 거기는 Z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Z 값, 총 요소 생산성인데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뭐, 여기 뭐 기술 수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기술 수준, 뭐, 노동 생산성, 뭐, 또 유가, 원자재 가격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급고성에 영향을 줄 거니까, 여러 가지 변수값들이 있다. 이게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인데, 총수요가 변화했을 때, 경기 변동이 어떤 영향을 주냐? 경기 변동은 뭐예요? 산출량이 돼요, 산출량. 요거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거죠. 자, 보면, 첫 번째는 RY 평면. 두 번째는 PY 평면에 상품시장, 화폐시장 동시균형을 ISLM 모형을 여기다가 표시하자. ISLM. 그 다음에 AD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여기다가 AD, AS. IS는 우하향하죠. 이 IS 곡선은 우하향하는 이유를 밑에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이자율 하락에 따른 투자 증가, 총수요 증가. 이게 IS 곡선입니다. 소득 증가.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IS와 LM이 맞아떨어지면 상품시장, 화폐시장 동시균형이고 R0, 산출량은 Y0. 그 다음에 총수요 곡선은 AD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항상 우하향이에요. 그런데 AS가 수직일 수도 있고 우상향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일반적인 경우 우상향한다.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AS는 우상향한다. 이 우상향하는 근거를 어제 총공급 곡선 도출하는 과정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AS의 기울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AS를 우상향한다고 이렇게 논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균형점은 A점, 물가 수준은 P0, 산출량은 Y0. 이렇게. 우리 핵심은 지금 총수요, 총공급 모형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빠져서는 안 돼. 이거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그 세 개 평면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야. 그런데 실제 시험이나 답안지에는 세 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 선택할 때 총수요 충격이면 요 ISLM을 이동시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ISLM의 총수요 충격을 받는 그 ISLM이 있어야 되고, 노동시장은 공급 충격이 오면 쓰고, 노동시장은 안 써도 된다, 이것이에요. 일단. 그래서 물론 세 개 다 써야 되면 다 써야겠지. 그런데 두 개만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래프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거기처럼 투자가 증가한다. 이 투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투자는 어떤 곡선에 영향을 줘? IS 곡선은.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IS 곡선 우측 이동한다. IS가 IS 뭐에서? 제로에서 IS1으로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일단 IS 곡선 우측 이동 시켜서요. 이렇게 최초의 균형점 A점에서 새로운 균형점 B점으로 간다. IS가 우측 이동하. 자,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이게 원래로 돌아와 버리지 않는다면 AD 곡선도 그에 따라서 우측 이동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한다. 왜? 물가 변화 때문에 얘가 여기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가 변했다면 곡선 상의 이동이지만 물가 변한 게 아니고 투자가 변해서 총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AD도 우측 간다. 이렇게 색상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AD도 우측 간다. AD 제로가 AD1으로. 중요한 것은 이 B점을 우리가 새로운 균형점에 B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ISLM에서 B점은 물가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균형이죠. 그렇죠. B점은 물가 고정 상태에서 균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AD 곡선에서 어디에 표현이 돼야 되냐면 AD 곡선의 여기를 B점이라고 해야 되지 물가 변화 안 하고 있으니까. 물가가 변화가 없다면 산출량이 어디까지 늘었겠어요? 여기 Y1까지 늘었을 거예요. 여기 Y1까지 늘었을 거야. 그런데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총 공급이 일정한 상태에서 총 수요만 늘면 이만큼의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초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공급보다 뭐가 많아요? 공급보다 뭐가 많아?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 초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게 물가를 상승시킨다 이것이. 이렇게. 물가를 P1으로 상승시키고 산출량은 Y2로 일정 부분 떨어진다 이거죠. 이런 점이 C점이다. 그럼 반드시 요 물가 변화 부분을 어디에 반영해 줘야 된다고요? 여기 ISLM 모형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ISLM에서는 여기 IS 곡선은 소비 투자 정보유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할 데가 없고 LM 곡선이 P분의 M 실질 통화량의 함수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B점은 물가가 고정된 상태인데 그리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는 이제 결국은 세 번째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 물가 상승은 LM 곡선의 P분의 M 실질 통화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LM 곡선이 곡선 자체의 이동이죠. LM 곡선의 좌측의 이동이 났다. 좌측의. 자, 좌측에 이동할 때 이동폭이 IS의 이동폭은 수직의 이동폭은 요 높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적게 이동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한 이후의 균형점은 C점인데 최초의 산출량보다 산출량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여기 이동폭이 요의 이동폭보다 작아야 된다 이것이죠. LM0가 LM1으로 이렇게 작아. 그러면 이런 점이 C점이 되고 C점에서는 Y2에 이렇게 산출량이 결정될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항상 내생 변수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 자율이 산출량이 여기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전부 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금 산출량, 물가, 이자율 이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량이 증가하니까 이게 정책이 투자 증가가 경기 변동에 확장적인 효과를 가지겠고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물가도 상승하고 이렇게 변수값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나중에 경기 변동이론을 다 공부하고 나서는 이 모형하고 실증 데이터를 비교해서 실증 데이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총 수요 변화는 기본적으로 요 물가 변화를 가져올 거고 이 물가 변화가 결국은 ISLM에 영향을만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공급의 변화. 이게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 가기 전에 339페이지 첫 번째 평면에 독립투자가 증가하면 IS1에서 IS2로 화살표 IS1에서 IS2로 화살표 이거 1번 그리고 총수요 증가가 AD 곡선을 AD1에서 AD2로 화살표 2번 그 다음에 3번은 물가가 P1에서 P2로 3번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LM이 LM1에서 LM2로 화살표 4번 마지막으로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산출량이 Y1에서 Y2로, 그래서 전부 다 변수값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아래를 좀 읽어볼까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IS 곡선이 IS1에서 IS2로 우측 이동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다 고지고대를 쓰다가 보면은 이게 답안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IS 곡선이 우측 이동 여기까지 쓰고 요것만 간략하게 쓰고 나머지는 다 서술로 해야 됩니다. 총 수요 곡선이 AD0에서 AD1에서 AD2로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그 밑줄 보세요. 산출량 증가, 물가 상승. 거기 물가 상승에다 박스를 치고 또한 물가 상승. 이거는 실질 화폐 공급을 감소시켜서 LM을 좌측 이동시키고 그 결과 실질 이자율 상승, 투자 감소. 그러나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가 있고 독립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 증가가 있는데 독립적인 투자 증가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에서 투자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동시장에서는 거기 W에다가 갖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W에 실질임금 쓰고 실질임금 수직축의 실질임금 노동수요수는 뭐예요? 그러면 실질임금 평면에서는 MPL입니다. 노동생산성이고 그 다음에 공업곡선은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GL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GL 이렇게 쓰고 거기서 물가가 상승하면 옆에 써놔요. 물가 상승을 알아 몰라 노동자들이 몰라. 그래서 화폐 환상 써놓고요. 화폐 환상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임금 상승을 실질 임금 상승으로 착각한다 이렇게 써놓읍시다.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임금 상승을 실질 임금 상승으로 착각해서 노동 공급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AS 곡선을 우측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게 이렇게 가정한다는 것 자체에 보통은 뭘 둔다? 보통은 노동자의 화폐 환상 가정을 둔다 이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화폐 환상 가정을 둔다. 문제에서 다른 걸 물었으면 다른 걸 가정을 해야겠죠. 아무런 가정이 없어. 그러면 AS가 우상향하는 근거를 노동자의 화폐 환상 비대칭 정보 모형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 10-4를 보면서 볼 건데요. 이 거기 밑에 총 요소 생산성 증가 동그라미. 총 요소 생산성 증가. 이 총 요소 생산성은 그 1.3 아래에 공급 충격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확인하고 총 공급 충격은 국가 경제의 총 산출량을 결정하는 요인,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와 밑줄, 생산 요소와 또 기술 수준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충격을 의미한다. 총 공급 충격은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충격을 의미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요소 부존량의 변화, 두 번째 기술 수준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용해서 총공급 충격의 밑줄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그 앞에 그림 10-3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ISLM의 총수요 총공급 측이고 총수요 측이고 총수요 측. 그 다음에 10-4에서는 총공급 측인데 노동시장입니다. 그래서 평면을 또 확인을 좀 해보면 보통 이제 여기가 총수요 측, 여기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 여기다 노동시장 이렇게 보통 그립니다. 총공급 측, 총수요 측, 총공급 측,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그래서 이게 ADAS고 ADAS. 그 다음에 여기가 노동시장이다.
PY 평면의 물가 산출량 평면, 노동시장에서는 W 실질임금, 요 실질임금, L 고용량 평면에 실질임금 고용량 평면에 노동 수요곡선, 공곡선을 그리고 수요곡선은 노동 생산성 MPL에 영향을 받고 공곡선은 P분의 P expectation 그리고 GL 곱하기 GL, HL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동 공급곡선은 총 수요는 우하향하고 총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해서 AS가 우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가정을 했고 물가는 P0, 산출량은 Y0다. 그래서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고 여기도 실질임금은 W0고 고용은 L0고 W0, L0 최초의 균형점 A점. 따라오시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뭐가 변하냐면 총 요소 생산성이 변했는데 총 요소 생산성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이 총 요소 생산성 방금 거기에 정의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수준, 경제 제도,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이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노동 생산성 MPL, 자본 생산성 MPK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수준, 경제 제도,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을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기술 쪽에서는 기술 진보를 의미하고 교육 제도, 경제 제도, 총 요소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교육 제도, 경제 제도 이런 것들, 기술 진보. 자, 이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가 노동 시장 밖에 안 보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의 증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노동 생산성의 증가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레이버 디맨드, 노동 수요 곡선이 주어진 실질임금 수준에서 우측 이동합니다. 레이버 디맨드가 우측 이동한다. 우측 이동 보낼까요? 평면. 노동 생산성, MPL, MPL 프라임, 노동 생산성.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이 B점이 되고요. B점. 실질임금은 고용량은 각각 실질임금 W1, 고용은 L1 이렇게 해서 고용량 증가, 실질임금도 상승 이렇게. 노동 수요곡선이 우측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 규모가 증가한다는 게 중요하고 이 고용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뭐의 변화로? 산출량의 증가로 고용 증가가 죄송합니다. 산출량의 증가로 왜 고용이 증가하는데 산출량이 증가해요? 기본적으로 생산함수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Y equal Z, F, K, L. 노동량, 자본량, 기술 수준의 증가는 전부 다 산출량을 증가시키려고 돼 있잖아. 우리가 보통은 이제 AS 곡선을 이렇게 뒀습니다. AS 곡선은 Y equal Z, F, K, L.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경제 성장론 가면 뭐 많이 이런 게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생산 요소, 노동 자본 이게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하면 산출량 증가할 것이고 또 기술 수준 Z값, 기술 수준이 증가하면 이것도 산출량을 증가시킨다. 네, 여기서는 총 요소 생산성 요게 증가 Z값이 자 그래서 A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측은 AS0가 AS1으로 이렇게 우측 간다. 산출량 증가가 AS의 우측의 이동으로 연결될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B점은 전혀 물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요 AS 곡선상의 한 점이 B점이고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P1으로 물가 하락은 새로운 균형점의 산출량으로 Y2로 갈 거다. 여기가 지금 AS가 우측 가면서 수요는 일정한데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뭐가 늘어요? 공급이 늘어서 이 초과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 초과 공급을 해소시켜주는 과정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AS가 우측 이동하면 AS 뭐가? 제로가 AS1으로 이렇게 우측 이동하게 되면 그 결과로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항상 여기에 뭘 쳤어요? 요 박스를 쳤던 것처럼 AS의 이동이든 AD의 이동이든 물가가 변하게 되면 반드시 이걸 어디에 반영을 해줘야 돼? 어딘가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요거 어딘가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요. 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노동시장에 또 영향을 준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세 번째,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노동자의 화폐 환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가 하락에 따른 명목 임금 하락을 실질 임금 하락으로 착각한다. 다시 한번요. 물가 하락에 따른 명목 임금 하락. 왜 물가 하락하는데 명목 임금 하락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못 보고 노동자들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명목 임금 하락. 그것밖에 못 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실질 임금 하락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공급을 줄인다. 화폐 환상. 레이버 서플라이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텐데 왜 좌측 이동한지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명목임금 하락, 실질임금 하락으로 착각. 그래서 이동할 텐데 중요한 것은 요 AD의 이동폭하고 AS의 이동폭을 비교해 봤을 때 AS의 이동폭이 더 커야 돼요? 작아 돼요? 결과적으로 요 물가가 하락했을 때 최종 균형점은 이 점이란 말이죠. 지금 C점. 요 C점에서 산출량이 최초에보다 산출량이 늘었잖아요. 최초보다 물가 하락을 반영해서 산출량이 늘었잖아. 그래서 요건 최초의 L0보다 늘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폭이 작다는 거죠. 이동폭이 이렇게 작아. C점에서 작아. 그래야 C점에서는 최초의 L0보다 고용 규모가 어떻게 돼요? 늘지. 이렇게. 그래서 고용이 늘어야 산출량도 이렇게 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요 물가 하락 때문에 요 노동 공급 곡선이 좌측 가고 고용량이 감소했다면 여기 좀 일부 감소했잖아요, 지금. L1에서 L2로 지금 갔잖아. 고용량이 감소했다면 산출량이 또 감소할 것이고 그게 처음에 산출량 증가가 AS를 우측 이동시켰다면 무엇 때문에요? 노동 생산성 증가가 노동 수요성을 우측 이동시켰고 그에 따라서 고용량이 증가한 것이 산출량을 늘려서 AS를 우측 이동시켰다면 물가 변화에 따른 여기 지금 또 고용의 감소는 다시 산출량을 또 감소해서 AS를 또 움직일 거냐. 이게 곡선 상해 이동, 곡선 자체 이동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이동은 뭐 때문에 이동한 거예요? 요 생산성 충격 때문에 이동한 것이어서 물가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고용량 변화는 뭐의 변화를 AS 곡선 자체로 움직였지만 여기서 이제 물가 변화에 따른 것은 수직축에 있기 때문에 곡선 자체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곡선 상해 이동이 나타나고 이미 곡선 상해에 다 반영이 됐다 이거예요. 요렇게 다 반영이 됐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알아야 조금 이따 이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그 문제들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341페이지 노동시장에다 별표하고 첫 번째 뭐가 가야 돼? 첫 번째 최초의 균형점 여기 지금 균형점 표시가 안 되는데 최초의 균형점 A점 표시하세요. L0, W0에 있는 그 균형점에 A점
그리고 노동 수요 곡선이 L0 뒤에서 L1D로 화살표하고 1번. 총 요소 생산성 증가는 노동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켰고, 그 다음에 고용량이 L0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L1으로 화살표하고 그 밑에 썼어요. 고용량 증가. 그리고 산출량이 증가하면 L0 디맨드에서 L1 디맨드로 1번 썼나요? 2번은 L0에서 L1으로 화살표하고 2번.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AS0에서 AS1으로 3번. 그 다음에 4번은 물가가 P0에서 P1으로 4번. 그 물가 하락에 따른 명목임금 하락을 실질임금 하락으로 착각해서 노동 공급자가 좌측으로 4번. 그 순서대로 여러분 설명하시면 뭐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그래서 343페이지 보면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그 분석이 나와 있어요. 가정하고 분석이. 그 중에 왼쪽은 총수요 충격의 별표하고 총수요 충격의 그 생산물 시장에서 총지출이 증가나 감소하게 되면 IS 곡선을 이동시킨다. 그다음 화폐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이 각각 변하면 LM 곡선을 이동시키고 2번 총수요 충격의 2번. 그다음 3번에는 IS와 LM 곡선이 밑줄 그으세요. 3번에 IS 곡선과 LM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 이동할 때 총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 이동한다. 밑줄. 그리고 4번에 물가에다가 박스를 4번에 물가에다 박스를 치세요. 그 물가 수준이 변하게 되면 그 뒤에 실질 통화량이 변하고 LM 곡선이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그 노동시장의 화폐 환상 써놓고 화폐 환상. 오른쪽에 총공급 충격의 동그라미. 이 총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에 고용의 증감이 나타나고요. 그 3번 고용 증감 밑줄. 이거에 따라서 산출량의 증가 감소하는 것이 단기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밑줄.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4번에 물가에다 박스를 물가의 박스. 그렇게 되면 그 물가의 변화는 실제 통화량을 변화시키고 LM 곡선을 이동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다시 화폐 환상 써나 5번의 화폐 환상. 자, 넘어가세요. 그 총수 총공급 모형에서 이제 재정정책과 합병정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재정정책은 그 345페이지에 그래프 3개 밑에 확장 재정정책의 동그라미하고 그 확장 재정정책은 방금 투자 증가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총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투자 증가,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증가. 똑같아. 개방경제는 뭐만 달아요? ISLM BP가 들어있다는 것만 다른데 348페이지 보면 수평으로 되어 있는 BP 곡선에 BP가 수평일 때 완전 자본 이렇게 써놓고 완전 자본. 자본의 이동성이 완전하면 BP가 수평입니다. IS0에서 IS1으로 화살표하고 IS0에서 IS1으로 화살표. IS가 우측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이네요. 정부 지출 증가하면 IS가 우측 갑니다. 새로운 균형점 A1점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A1점 옆에다가 새로운 최초의 이자율 수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최초 이자율 수준은 R0 equal RF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새로운 이자율 수준은 R1이죠. 그래서 A1 옆에다가 R1 내 이자율은 R1인데 국제 이자율은 R0F 이렇게 최초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씁시다. A1 옆에다가. 그러면 국내 이자가 국제 이자보다 더 높기 때문에
완전 자본에 가정하에서 자본이 어떻게 되고 들어오고요. 자본의 유입. 자본의 유입은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면 시장에 외환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떨어지고요. 순수출은 NX는 감소하고. 처음에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가를 요 순수출 감소에 따른 총수요 감소가 다 상쇄시켜버리고 요 총수요 증가 요인을 총수요 감소가 다 상쇄시켜버리고 완벽하게 다 구축돼 버린다. 그래서 거기에 써놔요. 개방경제에서 완전 구축 효과. 개방경제에서 완전 구축 효과. 그래서 나중에 12장에서 자세하게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구축 효과. 간단한 거니까. 자, 보니까 결국은 다 구축돼 버리고 A1에서 다시 A0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수요 ISLMBP 거기 생산물 화폐 외환시장 그 A 되어 있는 거 그거 밑줄 긋고 이게 총수요 측면입니다. 그 괄호 열고 총수요 측면 적어놔. 총수요 측면 생산물 화폐 외환시장 괄호 열고 총수요 측면 그래프에 그 총수요 측면에 결과적으로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A점에서 결과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 곡선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AD가 안 움직이지. 그래서 아래 두 개 평면에는 전혀 뭐 움직임이 없어. 자, 화폐금융정책 가겠습니다. 화폐금융정책 350페이지 가보세요. 화폐금융정책인데 폐쇄경제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이니까 LM0에서 LM1으로 화살표 합시다. LM0에서 LM1으로 화살표해. 확장통화정책은 LM 곡선을 우측 이동시킬 거예요. 최초의 균형점은 A점, 새로운 균형점은 B점 합시다. LM0 프라임이네. LM0에서 LM0 프라임까지입니다. 그게 ISLM도 여전히 LM도 총수요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하죠. AD 0에서 AD 1으로 화살표 2번 3번은 물가가 P0에서 P1으로 화살표 3번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P분의 M이니까 감소한다. 따라서 LM이 다시 좌측 가는 게 LM0 프라임에서 LM1으로 다시 화살표를 하고 그게 4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총수요 측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총수요 충격에서 그냥 끝나는 걸로 그냥 하고 노동시장은 뭐 쓰든 안 쓰든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개방경제는 버리고 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354페이지에 있어요. 354페이지에 그 2.3의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비교 문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별표를 합시다. 354페이지에 별표 2개.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8장에서 논의했듯이 9장에서 논의했듯이 이러면서 그 고전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몇 줄? 고전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 IS 곡선. 고전학파는 기울기가 왜 완만하다 했어요? 연필로 뭐라고 써놔야 돼? 끌어내서 IS의 기울기가 완만한 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그래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 LM 곡선. 왜 고전학파가 수직선이라고 LM이? 화폐 수량서를 가정하니까. 화폐 수량서를 가정하니까. MV = PY. 그리고 수직선 형태의 총공급 곡선 몇 줄? 왜 수직선 형태의 총공급 곡선이라고? 노동시장에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AS가 수직인 이유는 노동자의 완전 예견,
노동자의 완전 예견, 노동자가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를 같게 하는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물가 변화를. 그래서 그 아래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써져 있어요. 거기에. 원만한 IS 곡선은 이자율 탈락성이 큰 투자 함수, 수직의 LM 곡선은 거래적 화폐 수요만으로 구성된 화폐 수요 함수, 수익성 형태의 총공곡선은 화폐 환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명목임금이 상하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시장을 반영한 거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케인 작파의 특징은 밑줄. 첫 번째, 경제가 극심한 불황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밑줄 보세요. 수직선 형태의 IS 곡선. 왜 IS 곡선이 수직이라 했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라 했죠. 그 이론이 뭐였어요? 케인즈의 애니멀 스피릿. 케인즈의 애니멀 스피릿. 야성적 충동. 그 다음에 수평선 형태의 LM 곡선. 왜 LM이 수평이라 그랬어요? 화폐 수요의 무슨 탄력도?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 거의 무한대 값이다. 그런 상황을 유동성 함정 상황이라 했어요. 유동성 함정 상황. 그 다음에 수평선 형태의 총공급 곡선. 총공급 곡선이 왜 수평이라고요? 왜 수평이야? 공급곡선이 고전악파는 수직, 케인즈는 수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수평이에요? 물가에 대한 산출량의 탄력도가 무한대 값이라는 것입니다. 물가가 미세하게 변해도 산출량이 엄청나게 늘거나 엄청나게 줄어버리거나. 언제 이래? 심각한 경기 불황 상태에서 그렇다 이거지. 심각한 경기 불황 상태에서 AS가 수평이다. 그래서 AS가 수평이면 극단적인 케인즈, AS가 수직이면 극단적인 고전, 일반적이면 우상향. 그래서 어제 우상향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 했어요? 우상향한 경우는 새 고전 악파는 루카스 공급 곡선에서 단기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새 케인즈 악파는 시장에 어떤 기업이 존재한다? 가격 신축적 조정 기업과 가격 경직적 조정 유지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그 355페이지 가보면 그 수평의 총공급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수평적인 총공급선은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을 때 충분한 잉여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재고가 창고에 그득히 쌓여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가격 변화를 시키지 않고 얼마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전악파와 고전악파와 케인즈의 정책의 상대적인 유효성, 재정 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누구의 주장일까요? 케인즈 악파입니다. 케인즈 악파 재정 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땡땡하고 케인즈 악파. 그 다음에 그 356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화폐 금융 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누구? 고전악파. 화폐 금융 정책 상대적 유효성 고전악파. 결론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 그래프를 이제 설명을 해 나가시면 될 텐데요. 그림 10-9에 LM의 수직의 LM에다가 다른 색깔이 있거나 하이라이트 같은 게 있으면 덧칠을 해 놓으세요. 수직의 LM에다가 수직의 LM 고전악파 써놓고 화폐 수량설 수식으로 하나 써놔. 고전악파 써놓고 화폐 수량설을 수직으로. 화폐 수량설 이렇게 써놔요. MV = PY입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이제 나중에 이걸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면, 자 보세요. 거기 바로 첫 번째 그 그래프의 옆에다가 정부 지출을 변화시켰을 때 소득이 얼마나 변하냐. 이게 지금 정부 지출 승수에 관한 거라네죠. 정부 지출 승수다. 이게 어떻게 생겼어?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그리고 분자가 1이죠. 요게 정부 지출 승수예요. 정부 지출 승수인데 LM이 수직의 경우라는 경우는 요
고전학파의 주장인 LM이 수직이라는 이것을 반영해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이게 수직인 경우를 반영해서 재정정책 효과를 분석해보면, 이 수직이라면 뭐가 없다는 거였죠? 화폐 수요가 거래적 목적의 화폐 수요만 있고 투자적 화폐 수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H가 요게 0이라고 해버리면 실제 수식에 0이 들어가 버리면 분모에 0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0에 가까운 값이야.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에요. 그러면 요게 어떤 값이든 요게 0에 가까운 값이면 이 전체가 뭐가 값이 돼요? 이게 무한대 값이 되지.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뭐예요? 0이죠. 그 말은 요거가 뭐에 가까운 값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0에 가까운 값이 돼버린 거예요.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프 분석을 하고 이런 걸로 결론을 내려줄 수 있다면 이제 이게 공부가 다 된 거예요. 한번 들어두면 나중에 잊어버려. 또 다음에 또 하면 돼 이런 것들. 두 번째는요. 거기 IS 곡선이 수직으로 되어 있고요. LM 곡선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케인즈에 보면 그 LM 수평의 LM에다가 덧칠을 좀 해놔. 수평의 LM. 두 번째 그래프에 수평의 LM. 그리고 거기가 위에다 케인즈. 수평의 LM.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재정정책도 볼 거예요. 그래서 IS0가 IS1으로 재정정책을 썼더니 우측 가면서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지금 늘게 확장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LM이 수평일 때는 IS의 이동이 전부 다 소득 증가로 가니까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갖는단 말이죠. 그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똑같은 형태로 그 위에다가 수직을 하나, 이 수직을 하나 써보면 이 재정정책 효과를 분석한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고전인데 만약에 케인즈 학파는 LM이 수평이라고 그러잖아요. 케인즈는 LM이 수평이라고 그래. 그러면 뭐가 무한대 값이야? 요 H가 무한대 값이야. 요 H가 무한대 값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게 무한대 이게. 그럼 무한대분의 뭐 어떤 값을 분자에 올리더라도 다 0이지 이게. 그렇죠? 요 값이 0이 돼버리면 여기는 1-c분의 1이 여기는 이제 델타 G분의 델타 Y가 1-c분의 1. 이게 효과가 커요, 작아요? 그치, 이게 구축 효과라 그랬는데 구축 효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구축 효과라 그랬는데 구축 효과가 있어 없어? 이게 없잖아, 아예. 정부 지출 증가했다는 구축이 아예 없어. 전부 다 소득 증가로 가니까 강력한 효과를 갖지. 그래서 케인즈의 LM의 수평의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갖고요. 여기 LM의 수직인 고전학파는 재정정책을 아무리 써봐도 효과가 전혀 없고. 이렇게 그래프 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래프 설명하고 이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왼쪽은 똑같이 고전학파고 오른쪽은 케인즈인데요. 화폐정책이에요. 화폐정책. 그래서 여기는 보면 LM0가 LM1으로 왼쪽도 가고 있고 오른쪽도 LM0가 LM1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에는 지금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은 소득이 변화가 전혀 없고 지거죠. 그러니까 LM이 수직일 때는 통화정책은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갖는데 LM이 수평일 때는 통화정책 효과가 전혀 없다. 어제 봤죠. 지난 시간에. 그것도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할 때
제가 지난번에 승수를 도출할 때 그게 얼마나 유용하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델타를 굳이 안 쓰고 나중에 쓰기로 하고 ISLM의 동시균형 마이너스 CT 바 플러스 I 바 플러스 G 바 플러스 H분의 B 요 P분의 M 바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통화정책은 이거예요. 요 소득이 P분의 M 요거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느냐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델타 실질 통화량이 변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변하냐 지금 요걸 보는 게 통화정책 효과 분석이에요. 통화정책 효과 분석이다. 얼마나 변해? 요거에다가 요걸 곱한 것만큼 변하겠죠. 그렇죠. 그대로 한번 써보면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이게 1순환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2순환, 3순환 가면 다 배워야 할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뭘 곱한 거냐면 H분의 B를 곱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소거가 돼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가 분모에 있는 B하고 분자에 있는 B하고 이렇게 소거가 될 것이에요. 그렇게 바로 소거해버리면 지금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한 단계 더 그나 갑시다. 한 단계 더. 요거를 이제 분자에 H분의 B니까 B분의 H를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1-E 요거에다가 B분의 H를 곱하고 B분의 H 1-C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B분의 H를 곱해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B분의 H를 곱하면 요 BB도 사라지고 H도 사라져서 K만 남습니다. K.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전학파는 B값이 크다 작다 케인즈는 B값이 크다 작다 케인즈는 이게 거의 화폐 투자의 이자율 탄력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값이라고 말하고 얘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죠.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따라서 요 B값 한번 생각해 봐요. 케인즈 생각에는 요 B가 0이니까 0분의 어떤 값은 무한대 값이고요. 요 자체가 무한대 값이야. 무한대분의 1은 제로지. 그렇죠? 그래서 요 K인지의 경우는 요 어떤 값이 델타 P분의 M, 실질 통화량 변화에 따른 요 소득의 변화가 요게 뭐의 값이야? 요 위에는요, 고전학파는 요게 무한대면 무한대분의 얼마 하면 제로지. 그래서 얘가 가장 작은 값이고 K값이 있다 하더라도 1이 훨씬 더 큰 값이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 자체가 요게 무한대 값이면 요거는 0이 돼버리고 뭐 K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K값이 1보다는 반드시 작은 값이기 때문에요. 2, 3, 뭐 10, 20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이것입니다. 특정한 값으로 쓰기는 이게 이제 K분의 1로 쓰면 돼. 요거 똑같은 것이 K분의 1. 여기 1-C분의 1 썼던 것처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가 강하고 효과가 없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화폐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이런 얘기를 다 했고요.
358페이지 가보면 358페이지 예전판에는 없었는데 신판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358페이지 밑에서 두 단락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두 단락 거기 그러나 거기부터 새로 들어가는데요. 8장에서 논의했듯이 소비의 결정 요인으로 밑줄 긋읍시다. 소비의 결정 요인으로 가처분 소득도 있고 그리고 거기 부의 실질 가치 금융자산 실물자산으로 구성된 괄호를 묶어버려요. 금융자산 실물자산으로 구성된 괄호를 묶어버리고 요 부 실질 부 이거를 고려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물가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도 통화량 변화는 실질 잔고 효과를 가져서 또는 피구 효과를 가져서 소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실질 자산 효과, 피구 효과 이랬어요. 그게 IRS 곡선을 우측 이동시켜서 몇 줄? 국민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유동성 함정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다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에 대응해서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이 시행한 거기 양적 완화 밑줄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 정책도 이것도 심판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의 경기 부양책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책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시경제학 책은 데이터가 다 새로운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그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밑줄 그으세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가까워진 상황 밑줄 긋읍시다.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가까워진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0이니까 금리를 더 낮춰서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그 제로금리에 가까워진 상황 밑줄 긋고요.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써놔요.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무력해진 상황, 이 상황에서 국채 및 민간 부분의 특정 자산을 직접 매입 밑줄. 뭘 매입해요? 국채나 민간의 자산을 직접 매입해. 누가 매입하는? 매입 주체가 누군데요? 매입 주체가 거기 위에 나왔잖아요. 중앙은행의 동그라미, 중앙은행. 국공채를 사고 파는 정책은 원래는 누구의 수단이냐면 기획재정부,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직접 이렇게 시장에 들어와서 채권을 사고 판다. 그래서 시중에 본원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이 밑줄. 이런 양적 완화의 기본 목적은 밑줄 긋읍시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여의치 않은 상황,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진작시키고 거기까지 디플레이 억제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경로는요. 본원통화 공급의 증가는 뭘 통해서 본원통화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채권 매입을 통해서 본원통화, 채권 매입서나 위에다. 채권 매입을 통해서 본원통화 공급을 늘리면 은행의 대출 증가 등 신용 창출을 통해서 소비 투자가 촉진된다. 두 번째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 주택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밑줄 그으세요. 자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자산 가격의 상승이 가계 부문의 부를 증가시키면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이제 환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국통화 가치의 하락을 통해서 순수율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왜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해? 왜 하락해요? 많이 돌아다니면 가치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많이 돌아다녀? 정부가 통화를 많이 푸니까. 확장 통화정책 써놔 거기다. 확장 통화정책.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늘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원화라는 거죠. 원화가 많이 돌아다녀. 원화 가치가 없어. 그게 원화 가치가 없는 것이 환율 상승입니다. 자국통화 가치 하락. 옆에다 써놔. 자국통화 가치 하락은 환율 상승이에요. 그래서 환율 상승이 순수출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 동그라미, 투자 동그라미, 순수출 동그라미, 소비, 투자, 순수출 전부 다 증가하면서 피구 효과와 유사하게 유동성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경로는 IS 곡선 우측 이동 경로다.
결과는 국민소득의 증가다. 끝으로 양적 완화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이거를 다 나중에 그 잃어버린 대공황, 아베노믹스, 그 아베노믹스하고 밑줄 긋고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하고 똑같습니다. 아베노믹스 밑줄 긋고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말하는데요. 내용이 무기한, 무제한적인 화폐 발행, 무기한, 무제한적인 화폐 발행을 통한 내수, 괄호 열고, 소비, 투자, 괄호 닫고, 진작과 순수출 증가를 통한 경기 회복. 그러니까 소비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순수출도 늘려서 총 수요를 늘린 다음에 경기를 회복시키자라는 게 아베노믹스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화폐를 무제한, 무기한적으로 발행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3번에, 그 끝으로 양적 완화는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죠? 기대가 도입된, 기대가 첨가된 ISLM 모형을 통해서, 먼델 터빈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먼델 터빈 효과. 그러니까 짧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써놨는데 그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각각을 전부 다 그래프로 그리면서 수식을 쓰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번 문제에다가 2016년 올해 입법고시 문제를 집어 넣어놨는데 해설 자료도 넣어놨고 일단 그 해설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시고 강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안 쓰는 것도 좀 보고. 다음 시간에는 2016년 행시 거시경제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은 세 문제 중에 선택해서 쓰라고 해서 안 쓴 사람이 많을 텐데 다음 시간에는 두 문제만 내고 행시 문제를 거기다 넣어서 다 한 번씩 써보도록. 아주 쉬워. 너무너무 쉬워. 리카르도 대등경을 이렇게 쉽게 넣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쉽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론과 실제 부분에 방금 다 설명드린 부분들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그림 설명이 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양적 완화 정책 그러면서 2008년 밑에다가 미국의 금융위기가 2008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경기가 엄청나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사실상 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는데요. 이게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완전히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2011년이니까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경기가 사실상 완전히 회복이 됐고 어떤 나라가 없으면 영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외인 밖으로부터의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면 미국은 이미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출구 전략을 썼을 텐데 지금 왜 바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보하고 있어요. 미국 경기는 그 제조업 경쟁력으로부터 제조업 부문으로부터 다 경기가 사실상 회복이 다 끝났어요. 그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아베노믹스도 있고요. 그 360페이지 양적 완화 정책이 쭉 있고 360페이지 오른쪽 단에도 보면 한편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금리 인하 밑줄 정책금리 인하 양적 완화 조치 밑줄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 이게 신흥국으로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국가의 외환시장의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신흥국의 통화가치 결상 밑줄, 환율 하락 써놓읍시다. 환율 하락, 이게 아직 개념이 이제 확실하게 안 잡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나중에 개방경제 하면 다 알게 됩니다. 수출 경쟁력 악화, 부작용이 나타났다. 환율 하락이면 순수출 감소하고요. 환율 상승은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2012년 9월 이후에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밑줄 그세요.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뭐예요?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자국 통화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럼 상대방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게 신흥국, 인접 국가들의 통화 강세를 가지고 오고, 이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우려가 커져왔다. 특히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일본의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 밑줄. 그게 뭐냐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무기한적인 통화 발행인데 그걸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선진국, 신흥국 간의 환율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주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금방금방 이렇게 반영되기가 쉽지 않은데 반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길어졌나요? 네. 그 360페이지 세고전학파, 세계인작파 거기부터 10분 쉬고 보겠습니다.